안녕하세요. SPNSTV의 정유석입니다.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스탠드업 코미디언과 회사원으로 일하고 계신 김병모 씨를 모셨는데요. 오늘 그와 함께 명상, 진리, 시뮬레이션, 그리고 VR, 배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깊게 나눠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들이어서 저의 최애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팬분들도 구독자분들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나와가지고 갑자기 명상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저는 사실 명상에 대해서 예전부터 조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일단 정신적으로 조금 불안이나 뭐 힘든 것들을 이겨내는 방식으로서의 명상을 수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갈래가 있어요. 갈래가 있는데 보통 서구식으로 이렇게 유명한 것들이 마음챙김 명상이 유명하잖아요. 윗바사나 명상이라고 하죠. 그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거는 뭐 빨리어로 사띠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건 알 필요가 없고 그냥 마음챙김, 영어로 mindfulnes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하지 않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마음챙김 명상의 핵심이고 메인이에요. 사실 이게 전부예요. 근데 그게 말이 이렇게 쉬운데 사실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게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떠가요. 지금 머릿속에 드는 생각 있죠? 여기는 뭐 습하다, 덥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습하고 덥습니다. 예, 실제로 습하고 덥고 약간 카메라의 앞에 있는 게 조금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지금 받고 있어요. 이 생각에 몰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마치 머릿속에 어떤 텍스트 프롬포터가 지나가듯이 그냥 이 생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몰입을 하지 않고 이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생각들, 슬픔이라든지 불안, 뭐 공포 아니면은 고통들이 굉장히 빠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는 이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 고통에 대처하는 방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처방약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그런 것들 역할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안을 처방을 할 때 불안에 대해서 처방을 할 때 약 처방을 받으면 인데노를 먹거나 뭐 하고 아니면 우울에 대해서 처방을 할 때 SSRI를 처방받아서 먹고 마음챙김 명상이 이런 것들을 다 제태할 수 있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자신의 우울함이나 슬픈 생각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이렇게 제3자가 보는 것처럼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 생각들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력들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저도 구루는 아니지만 아니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초록머리 구루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우리 누나도 명상을 막 한대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근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자기는 명상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명상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은 명상은 머리를 비우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뇌를 비우는 것이다. 머리가 비워집니까? 머리는 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에 아주 깊게 빠져든 상태에서 이 생각들이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태에 다다를 수 있어요. 가끔. 근데 그건 머리를 비우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 판단하지 않는 상태예요. 이게 구분이 필요한 게 이 방이 있죠. 내가 여기서 깊은 명상 상태에 빠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방에 있는 물건들이 사라집니까? 방에 있는 물건들이 비워져요? 아닙니다. 이 방에 있는 사람들과 사물들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이미지나 풍경처럼 여기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풍경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덥다 아니면 뭐 습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배고프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관조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명상의 핵심이고 윗바사나 명상의 메인 골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왜 생각을 비워야 되냐고 사람들이 느끼냐면은 결국에는 명상이라는 프랙티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프롬프터 보듯이 지나가듯이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뜻은 곧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명상의 그 경험을 이게 분리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생각은 나와 붙어 있는 거를 평생 해왔기 때문에 이거와 내가 분리된다는 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마음을 가라앉히려면은 생각과 나는 붙어 있으니까 생각을 그냥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뇌는 어쨌든 계속 이거를 액티브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뇌를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그렇죠. 뭐 심장을 안 뛰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계속 이렇게 전기 신호가 계속 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원을 끌 수가 없어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를 그냥 아무런 선입견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관찰. 그대로 관찰. 내 자신을 관찰하는 거.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경험을 한번 하면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뭐 사실 명상을 잘하고 못한다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걸 이렇게 관찰함으로써 그 이득이라고보다 그걸 관찰함으로써 어떠한 면에서 그게 마음이 조금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 실제로 임상적으로 클리니컬리 증명된 결과들에 따르면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말기 암 환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명상을 순환을 시킨 존 카바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카바잔. 네, 존 카바잔. 그 사람이 실제로 메디컬 스쿨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암 환자나 굉장히 큰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명상을 시켰어요. 6주 동안. 그게 굉장히 고통에 대한 그 보고 수치가 압도적으로 낮게 나타났고요. 일단 고통 절감이 가장 사실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그 불안이나 공포, 고통 절감 이런 걸로 제일 입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큰 이점들은 명상을 함으로써 이 생산성이 또 생산성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행동을 할 때 사실은 에너지가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10일 동안 미루고 있는 고지서를 못 내고 있어 만약에. 근데 내가 그 고지서를 손으로 들 칼로리가 없어가지고 내가 고지서를 못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서 뭔가가 이거를 두려움 혹은 불안 같은 것들이 이 고지서를 내는 행동에까지 다다르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잡고 있음을 바라보고 내 안에 이 무의식이 이 고지서를 두려워하는 무의식을 바라봤을 때 계속해서 바라보면 그 무의식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지금 계속해서 드는 이런 무의식 중에 사실 무의식이라는 게 정의가 우리가 의식 속으로 떠오르지 않는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바라봄으로써 이 무의식에 있는 생각들이 나를 어떻게 막는지 나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됨으로써 이것들을 최종적으로는 뭐 개선을 할 수도 있고 물론 그게 쉽지는 않지만 명상을 한다고 막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하지만 이 디시플린 규율이 이끄는 삶에 가까워지게 만드는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거죠. 그냥 마인드의 프랙티스인 거죠. 운동과 같이 하는 거죠. 고통 경감에 근데 저도 확실하게 효과를 본 게 너도 요가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요가를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전 되게 뻣뻣하거든요. 예. So I'm like stretching. 근데 이게 그냥 나는 요가를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하면은 진짜 이게 개 아프거든요. 뻣뻣한 걸 하는 게. 근데 이거를 그냥 내가 요가를 하고 있다 아니면 혹은 내가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느낌을 그냥 이 느낌대로만 느끼는 거야. 네. 그러면은 이게 뭔가 시원함으로 바뀐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이게 매니징 가능한 느낌을 바뀌더라고. 고통에서 그냥. 왜냐면 근데 나의 각도는 똑같아. 근데 이거에 대한 나의 접근 방식을 바꿈으로써 그것만으로도 경감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느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네요. 그게 명상에서도 뭐 여러 구루들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은 수용, acceptance, 뭐 그리고 자신의 그 느낌들에 항복한다, surrender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고통이 드는데 이 고통이 드는 이 상태에 대해서 고통이 들면 어떤 생각을 해요? 이 고통이 아프고 싫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 고통을 느끼는 나의 상태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나에게 더 큰 고통을 불러일으켜요. 왜냐? 변하고 싶은데 변하지 못하면은 그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맞지, 무서운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공포도 있잖아요. 우리가 공포 그 자체보다
공포를 느끼는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한 공포가 더 커요. 맞아요. 고소공포증을 생각해 예로 들어 봅시다. 실제로 높은 곳에 가는 공포보다 그 높은 곳에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더 큰 것처럼. 근데 이거에 대한 완전한 수용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매우 어렵겠지만 그냥 고통 그 자체의 그 상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다른 것과 굉장히 뭔가 구별할 수 없는 그냥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그 정도까지의 수련자가 아니지만 어쨌든 보통 이렇게 다 뉴트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모든 자극을 중립적으로. 이거를 직시하기 위해서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를 진심으로 믿어야만 가능한 것 같아. 근데 이게 뭐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게 수학 문제 뭐 당연히 틀릴 수 있고 뭐 내가 이거 다 모를 수 없지 뭔가 이런 학술적인 의미의 모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세계관이 이렇게 만약에 한 요 정도 크기라고 치면은 이게 내가 다라고 믿으면은 이것만 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틀릴 수 있다고 믿는 거는 뭔가 이 이외의 다른 가능성에 대한 마음을 여는 것 같거든. 그래서 공포 같은 것도 이제 뭔가 공포는 뭐 예를 들어서 고소공포증이라고 칩시다. 네.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거는 나한테 무서운 거야 라고 나는 이미 정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포가 오는 것 같거든. 근데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직시를 하면은 그냥 사실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잖아. It's just that, you know? 뭐 그런 뉘앙스가 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뭔가 의식을 어떤 거를 그냥 의식을 하고 인정을 함으로써 오는 어떠한 총명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어떠한 뭐 고통이나 아니면 그 나를 옥죄이는 어떠한 그런 틀 안에서 나를 이렇게 해방시킬 수 있는 뭔가 그런 틀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그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좀 더 이렇게 총명하게 뭔가 어떤 것들을 좀 더 클리어하게 클리어보이언스라고 그러잖아. 직시.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명상이 그렇게 사고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명상 수련자라든지 아니면 불교적인 그런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 방식이 태초의 방식이고 고유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고하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거기에 있고 높은 것이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것은 낮은 것이 있고 당신은 여기에 있고 내가 여기에 있고 그냥 있다는 사실만 바라보는 아주 순수한 판단이 없는 응시. 그 자체? 네, 응시 그 자체.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그 정신적인 해방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아무런 틀이 없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에 있는 카메라 제가 지금 저걸 봐서 카메라라는 걸 알잖아요. 이게 마이크. 제가 지금 마이크라는 거를 평소에 봐왔어가지고 이게 마이크라는 걸 알잖아요. 만약에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비기너스 마인드, 태초의 마음으로 이 마이크를 바라본다고 칩시다. 내가 만약에 문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 마이크를 바라보는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이상하고 놀랍겠습니까? 마이크 카메라도 그렇고. 우리는 이런 경위를 다 잊어버려요. 왜냐?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차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에 대한 카테고리가 머릿속에 다 있어요. 다 분류를 해놨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직시를 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태초의 상태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태극인가요? 태극기요? 그냥 그게 그냥 밸런스 그 자체인 것 같은데. 네. 그냥 it's just it, you know? 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있는 거죠. 맞아. Shit, that's deep. 그거를 그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 명상을 생각하게 된 계기요. 뭔가 본인에 대한 그런 좀 내가 좀 긴장이 많은 거를 인지를 하고 그걸 어떻게 파헤쳐 보기 위한 어떠한 수단으로 명상을 시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맞아요. 사실 뭐 명상을 처음 시작한 이유는 사실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약간 좀 제가 스트레스에 되게 민감한 타입이기 때문에 뭐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엄청난 스트레스에 조금 예스. 휘달려가지고 공명이. 네, 그래서 무서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뭐 정신과적으로 우울함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저는 가족력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정신과적인 프로블럼이 좀 있으신 이슈가 있으셨던 분들이었고 해서 저는 그 기저에 약간 그 우울증이나 이런 병증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심장병이 있으면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예방하겠다 하는 식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운동이 뭐인지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한 거고 거기에 그 방편 중에 하나가 명상이었는데 사실 깊게 수련하진 않았고 그때는 그냥 우리가 그냥 뭐 교양 도서나 이런 것들이 있듯이 뭐 미국이나 이런 뭐 해피들 명상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스티브 잡스 전기 봐도 인도로 1년 동안 명상 여행 떠내고 재밌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를 그냥 그 해외 도서들을 보면은 뭐 최근에 유명한 팟캐스트 하는 과학자 예일의 앤드류 슈버맨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도 막 명상 얘기를 하고 명상이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면서 관련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더 재밌어지는 게 제가 사실 얻고 싶은 상태는 뭐 고통이나 아니면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었는데 그 명상으로 얻어질 수 있는 상태 중에 지고의 행복감이 있어요. 유포리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봤냐면은 마티오 리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프랑스에서 뭐 분자생물학 이런 걸 하던 사람이에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과예요. 이과인데 그 사람이 아버지도 그 이과 교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티벳 불교에 심취를 해가지고 출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20몇 년 동안 해가지고 티벳에서 약간 유명한 승려가 됐어. 근데 과학자들이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뇌의 상태, 스테이터스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fMRI 기계에 넣고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뇌의 상태에 이르느냐 하는 측정을 하는 실험 같은 걸 했거든요. 이 마티오 리카라는 사람이 이 기계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 사람이 뭐 세계 외신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명칭을 얻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이 FRI로 측명하는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뇌 부분의 활성 상태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 상대로 이렇게 재봤을 때 저 수치가 정확하진 않지만 뭐 4 정도면 보통 인간이고 8 정도면은 가장 행복한 일을 겪은 사람을 fMRI에 넣고 측정을 하면은 그 정도의 행복도 수치가 나온다 이래요. 그러니까 8이 일반인 기준으로는 최고 수준의 행복감. 네. 보통 보고된 바로는 한 250명 넣고 실험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 근데 마티오 루카를 거기다가 넣어봤어요. fMRI에 넣고 전전두엽 활성화 정도를 측정을 했는데 이 사람은 11이 나온 거죠. 아무도 도달하지 않았던 일반인 기준으로 아무도 도달한 적이 없었던 행복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사람이 또 책을 쓴 게 있어요. 이타심이라는 책. 그 연구 결과가 되게 재밌어가지고 파헤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때 어떤 명상을 하고 있었냐. 이거는 지금 윗바사나 명상보단 조금 약간 계파가 다른데 컴패션, 연민에 대한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컴패션이 뭐냐. 연민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동정. 네, 동정, 막 have a pity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컴패션은 약간 그것과는 다른 게 이 패션이 들어가잖아요. 어근에.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이 힘들고 아프고 혹은 고통스러운 상태에 처한 것을 보고 이 패션 열정을 다해 마음속에 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이런 간곡한 마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안 행복할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들면 동정이나 이런 거 들면은 뭐 TV에 막 기아 체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불쌍하니까 마음이 안 좋죠. 내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가지고 이 11이라는 전전두엽 피질 활성화 정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패션을 가진다는 그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는 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래서 저는 되면서 저의 행복을 위해서 약간 그런 명상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약간 비직관적으로 그렇게 행복에 다다를 수 있는 것도 재밌고 내가 이 명상 수련자로서 조금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이 압도적인 수준의 행복감을 갖게 되는 그런 느낌도 사실 공짜잖아요. 합법이고 그 정도는.
근데 이게 동정심이랑 연민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맞아요. 이거 동정심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뭐 막 이 한국 엄마들이 하는 클리셰 있잖아. 뭐 네. 아프리카에선 쟤는 강한 애들 봐라. 너는 근데 아니잖아.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밥 남기면 안 된다. 아니면 뭐 막 인스타그램에 막 영상으로 막 노숙자들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갑자기 현금 다발 100만 원을 주고 이런 거? 근데 이거랑 연민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동정심을 발휘할 때 아프리카 사람들을 뭐 노숙자를 도와주고 여기서는 위계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야, 아프리카 애들은 굶고 있어. 너는 선진국의 1세계 시민이잖아. 그러니까. 밥 잘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위계에 대한 이 위계를 통한 우월감을 들게 하라라는 그 노숙자한테 돈 주는 컨텐츠도 그 맥락을 그 컨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는 굉장히 일반화가 돼 있고 맞아요. 그게 뭔가 정의롭다고까지 못하겠는데 그게 뭔가 조금 액셉터블 되는 것 같아. 네. 그냥 뭐 야 그래도 뭐 야 그러니까 뭐 택시기사 하지 너가 참아 뭔가 이러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편해질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공리적으로 봤을 때 그게 악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공리적인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준의 사람들의 행복도를 봤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주고 나는 기분 좋아지고 이 사람 돈 받아도 좋고 해서 무언가가 악해지진 않지만은 그래도 거기에는 위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 사람보다 나은 환경에 처한 사람이다라는 안도감과 우월감이 있단 말이죠. 그런 컨텐츠에는 다 그게 나와요. 연민이라는 거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나는 같이 가야 되고 같이 있는 사람이고 같은 세계 시민이고 공존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거에 좀 더 가까운 거예요. 가족 같은. 아무래도 약간 좀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나가 동등한 존재로서 한 부족의 세계라는 하나의 부족의 하나의 시민으로서 같이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고 거기에서 만약에 위계가 발생을 한다. 적선이고 시혜적이고 동정이죠 사실은. 좀 더 동질감? 네, 동질감의 동료, 네, 컴패니언십, 똑같다라는 그것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영상을 보는 컴패션 전문가가 있으면은 다르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연민 명상에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네. 소금 누나가 얘기해 준 건데 자기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한대. 네. 그러니까 그 연민 명상이랑 뭐 명상이랑 기도랑 나는 뭐 교차되는 점이 같다고도 볼 수 있고 교차점이 교차점이 있다고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연민 제가 좋아하는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연민 명상의 단계를 알려주는데 처음에는 나로 시작해. 나를 연민하는 것부터 시작해. 뭔가 이제 정말 너가 힘들었지. 근데 괜찮아. 뭐 이런 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에 뭔가 조금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 뭔가 나를 그냥 혹독하게 다그치는 것만 알았지. 나한테 사랑을 베풀고 나에게 연민을 베푸는 거는 몰랐던 거야. 그냥 야, 너 더 해야 돼. 더 좋은 음악을 만들고 더 이렇게 돼가지고 더 날카롭고 더 멋있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했지. 내가 힘든 거에서 그래 의서가 너 힘들었구나. 근데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못했던 거야. 근데 그렇게 못하면 남한테도 그걸 못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1차가 내 자신. 그 다음이 가족들, 부모님이 될 수도 있죠. 뭐 부모님은 이 힘든 점을 생각하면서 뭔가 연민을 느끼는. 그리고 그 다음이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전 세계로 가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연민 명상은 아까 얘기해주신 위파사나는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에도 그렇고 위파사나 막 명상 센터들 있잖아요. 단막 코리아 같은 데가 있죠. 무슨 10일 동안 가가지고 뭐 아무랑도 아예 단절을 하고 그리고 무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가서 뭐 밥 먹는 거 이외에 계속 명상만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걸 되게 척추로 하는 명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뭐 숨을 그냥 그러니까 이 스파인이 되게 중요시 되는 뭐 그런 걸로 나는 이해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 명상을 할 때 여러 가지 큐들이 있어요. 호흡 명상 같은 경우에는 뭐 숨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곳
예를 들어서 숨을 쉴 때 코에 그 느낌이 느껴지잖아요. 이것에 집중을 하게 된다. 아니면 입으로 집중을 한다. 아니면은 목에 집중을 한다. 스파인은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 단전 호흡이라든지 기호흡 이런 것도 그냥 어느 몸의 어느 부분에 그 감각을 집중하냐인데 사실은 그 어디에 그거를 집중하냐 어떤 사람은 어디에 감각이 더 예민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여기에 제3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명상을 하면 더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맞는 거일 수는 있는데 사실 그 몸의 어떤 한 부분에 감각을 집중하고 명상을 하는 것이 중점은 아니고 그 말씀하신 명상 센터나 이런 데서 스파인 이런 걸 하는 것도 그 큐의 일종이지 그게 그 명상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가도 뭐 여러 가지 자세가 있잖아요. 고양이 자세가 요가의 전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걸 위주로 수련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모든 것이 요가잖아요. 그 그쵸. 센터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숨 쉬는 것까지가 요가인 것처럼 그 명상도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이 연민 명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위파사나랑은 같지는 않은데 위파사나가 약간 그 베이스 같은 거고 그렇게 관조를 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지 그 순수한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다른 판단들을 없앤 이 순수한 상태여야지 연민의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더 피어오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게 없는 그냥 수련하지 않은 아무 명상도 수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연민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뭐 다른 사람들 세계인들은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이 새끼는 접신물에 코 박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동정으로 가거나. 네, 동정으로 가거나. 그러면 사실 그 명상으로서 얻을 수 있는 그 최적의 상태에 조금씩 멀어질 수가 있다. 네. 그럼 위파사나 명상은 어떤 그 학교의 명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게 스쿨인 거예요? 그게? 스쿨로 치자면은 남방불교, 소승불교라고도 하는데 그 약간 티베트 불교 쪽에서 주로 하는 그 수련, 동남아 쪽 불교의 그런 스쿨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쪽에 티베트나 인도 쪽에 구루들이 있고 그 구루들이 또 미국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뭐 선언들을 만들었어요. 그 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우리나라도 숭산 큰 스님이라는 분이 가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게 있고요. 되게 많은데 일단 그게 70년대에 히피 문화랑 굉장히 조합이 돼가지고 위파사나가 주류가 됐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근데 계속 불교가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지금 대세 불교에서 물론 그런 수련도 하지만 약간 그쪽에는 조금 불교적 전통에 대해서 조금 더 그쪽으로 하는 거고 막 위파사나만 불교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10일 동안 하는 거는 현재 템플스테이에서는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단마코리아 같은 데서 10일 동안 이렇게 위파사나 하는 거 그런 거는 단마코리아는 원류가 고엔카라는 사람인데 그 고엔카라는 사람도 구루인데 이 사람은 사업가고 막 이렇게 불교적 전통이 있는 승려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에크하르트 톨레라던가 그 저자분. 예. 예.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 서양에 있는 히피 문화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뭐 가짜 구루도 있지만은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 이 명상 수련이 오래된 사람들 이러면은 그 자기들의 학파 스쿨로 치자면 사실 남방 불교에서 원류가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사실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모든 수련법은 사실 부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타르타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2000 몇 년 전에 시타르타가 만든 거고 그 얻는 걸 중점적으로 하냐 여기 시타르타가 말을 많이 했잖아요. 어쨌든 그 중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느냐에 따른 거지. 발명은 시타르타가 먼저 한 거고 나중에 그 스쿨을 발전시킨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들은 거는 그 옛날에 살아 계신 분인데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네. 전신 마비가 올 뻔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병원에 갔는데 이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수술을 하면은 뭐 살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뭐 안 하면은 뭐 전신 마비가 올 거다. 뭐 정확히 이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실존 인물인데 책을 썼는데 당신이 플라시보다라는 책을 썼을 거야 아마. 근데 그 사람이 무슨 그 명상을 계속 한 거, 그러니까 그 수술 안 받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마비가 오는 거가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었는데 계속 이제 명상으로
그 자기의 그런 어떠한 그 몸을 계속 일깨운 거지. 그래갖고 다시 몸을 이게 되찾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막 엄청 강연을 하고 뭐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의 공침급 이력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스토리가 되게 나도 엄청 유명하고. 되게 인상이 깊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명상이나 이런 완전히 정신적인 걸로 나의 육체를 어느 정도 지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뭔가 전두엽의 수치를 올리는 것이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뭔가 이거를 내가 생각하기에 정신이랑 육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분간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그런 무의식이나 이런 거를 막 명상이라는 툴로 탭인을 하면서 그 정신을 되게 육체적으로까지 이렇게 커넥션을 막 많이 만든 거지. 그래서 그게 되게 우리 인류로서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어떤 과학이 아직 좀 많이 증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그런 정신적인 스피리추얼한 레얼무로 사람들이 많이 아직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스토리를 듣고. 플라시보, 그 사람이 쓴 책이 뭐 당신이 플라시보다라는 책인데 플라시보는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시보가 위약, 가짜 약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시보가 존재하는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약을 만들 때 FDA나 승인을 할 때 이중맹검법이라는 거래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관절염에 걸렸어. 이거를 낳는 가짜 약이랑 진짜 약이랑 이 사람한테 먹여가지고 반은 가짜 약을 주고 반은 진짜 약을 준단 말이죠. 근데 더블 블라인드예요. 더블 블라인드는 뭐냐? 받는 사람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고 주는 사람도 주는 약사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오로지 그 텍스트로만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주는 사람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걸 주는 사람은 안다고 하면은 진짜 약을 줄 때 표정이나 미세하게 변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래서 이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이 약이 가짜 약보다 효과가 좋아야지만 FDA 승인이 난단 말이죠. 이건 뭐냐? 약을 아예 처방을 받지 않으면 가짜 약이든 진짜 약이든 아예 처방을 받지 않으면은 가짜 약을 받은 사람보다 덜 나아요. 그러니까 설탕만 먹었을 뿐인데 이걸 약이라고 믿고 받은 사람이 실제로 병이 나아요. 마인드 때문에. 그래서 그쵸. 우리의 마인드는 분명히 우리의 자연 치유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크고 실제로 이 영상 센터 아까 전에 말기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그 사람들은 예전에 연구된 거라서 지금처럼 암 그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니까 마지막으로 뭐 풀뿌리라도 잡는 심정으로 명상 치유 뭐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안 한 사람보다 확실한 그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케이스가 많았다 그래요. 근데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고 이거를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연구가 몇 개 있다. 그래서 자연 치유력에도 많이 기여를 한다. 우리의 육체를 넘어설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제가 내일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명상을 해가지고 막 진짜 갑자기 확 고치고 이거는 뭐 가능은 하다라고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확실하지는 않고요. 확실히 사고를 받아들이는 거는 도움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고통, 아까 그 전 얘기로 넘어가는 건데 오토바이 사고 물론 아프고 힘들겠죠. 근데 I think 그러니까 그 고통의 대다수는 이 사고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오는 것 같아. 맞아요. 아, 내가 그때 브레이크 밟을 걸, 그때 이거 할 걸, 타에 엄마가 하라고 할 때 하지 말 걸, 아니면 친구 그 새끼가 오기 전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을 한다고 사실 사고 난 게 바뀌지는 않잖아요. 네. 사고가 나버린 거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좀 미래적인 관점을 보면 이제 나는 오토바이 사고 났으니까 막 뭐 취업도 이제 안 될 것이고 결혼도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통이 더 큰 것 같아. 근데 이걸 그냥 나는 사고가 났어, 끝으로 가면은 사실은 정말 90% 이상 정신적으로는 경감이 되는 것 같거든요. maybe 맞아요. 100%. You know? 그냥 좀 불편할 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행복에 걸려 빗길거리다라는 책이 있어요. Stumbling on Happiness 약간 이런 제목인데 굉장히 큰 불행들, 예를 들어 다리가 잘리거나 이 정도 큰 뭐 후유 장애를 겪어야 하는 불행들을 겪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 장애나 이 사고 이후에 더 행복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직관적으로 말이 안 되고. 비틀즈에 탈퇴한 그 누구더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비틀즈 멤버가 아닌 그 사람들도 비틀즈를 탈퇴한 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경험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약간 그 자기 합리화구나. 근데 합리화도 개빡세게 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그게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내 우주가 되는 거지. 네, 그게 내 우주지. 그게 합리화를 개빡세게 할 그 동기가 그때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생기고 나면은 사실상 그 전보다 그 오버all 행복 수준이 올라갈 수가 있다. 사실 마음 먹게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좀 너무 정신승리 이런 단어로 좀 폄하를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나 했는데 나 근데 뭐 그냥 뭐 좋게 생각하는 거야. 시험 떨어졌는데 근데 뭐 어떤 방식이 될 수는 이야 있겠지만 뭐 대학 입시를 떨어졌어. 근데 그 대학교 갔으면 뭐 더 스트레스 받고 뭐 내가 그 과가 좋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새끼 정신승리하네 이러면서 뭔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걸 막는 느낌? 우리나라가 그게 되게 크잖아요. 이 새끼 정신승리하네. 근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그 인지 도식 중에 가장 문제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합리화를 못 해요. 오케이. 네, 합리화를 못 하니까 계속 후회를 하고 이러면 이랬어야 된다. 정신 승리를 해야 되는데 정신이라도 승리를 해야지 내일 밥을 먹지. 정신 패배를 하는. 네, 정신 패배를 하고 사람들이 이제 정신 승리를 이런 식 그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가상의 가상의 대초자처럼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군단 말이죠. 우리는 좀 안 그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우울한 사회가 아닌가. 정신 승리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니까요. 자기가 자기한테도 그래. 아까 전에 쌈팬님이 스스로한테 자기 연민을 들라고 할 때 나는 좀 더 빡세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자아가 맞아. 자신한테 있잖아요. 이 자아가 자기 자신한테만 적용되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대로 남한테 투사가 네, 되죠. 그대로 남한테도 투사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게 스트레스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우리 모두가 사실. 어느 정도는 사실 그냥 합리화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우리 모두 나 자신을 용서할 책임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좀 더 관대해져야 되고 생각하는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연민이 그렇듯이 관대함도 자기 자신에 대한 관대함으로부터 출발을 한다. 자기 자신한테 엄격한데 그치. 남한테는 관대하다. 이건 또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뭔가 능력주의에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자신한테 가혹한 게. 그렇죠. 한국은 이제 능력에 따라서 리워드를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남들보다 당연히 내가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거지. 왜냐면 그게 정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페어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연민이라든지 이런 가치는 잃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될까만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 그쵸. 그게 새로운 정의니까. 그럼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한테 의사가 괜찮아 이런 거는 사실은 비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뭔가 약자가 하는 거고 우리가 아까 말한 정신승리는 뭔가 패배자들이 하는 거고 진짜 승자는 그딴 거 없이 그냥 내 자신을 정말 그 노력을 해서 밀어붙여가지고 고시 합격하는 건 거야. 근데 이게 크게 보면은 오히려 이게 더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적일 수도 있겠다. 이게 뭔가 마지막에 내는 아웃풋에서도 뭔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큰 대인배적인 마음을 가지는 큰 대인배적인 마음을 가지는 게 내가 원하는 뭔가 돈이라든지 커리어적인 성공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더 오히려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너무 이 자기를 채찍질을 하고 그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채찍질을 하고 사실 전체적인 그 총합의 행복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뜨리는 행위일 수도 있고 또 요새 이런 것에 중독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커뮤니케이션을 그렇게 굉장히 채찍질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이 지금 현대 2024년의 사회에서 거의 환영받지 못해요. 오케이. 굉장히 좁은 업계 이런 천재들에 대한 잘못된 환상 속에서나 약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멀쩡하게 대기업 다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거지 같은 사람들 나중에 인사평가 안 좋아지고 그 중에서 사이코패스처럼 살아남는 사람이 있겠지만 지금은 그게 대세가 아니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그런 상사가 좀 대세였을 수가 있어요. 안 하면은 진짜 서류뭉치 잘못하면은 서류뭉치 던져가면서 갈구고 술 막 사주면서 풀고 이제 우리는 그런 모델에서 약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육학에서도 그러잖아요. 애들을 수학 문제 틀렸을 때 한 대씩 때리고
잘 풀었을 때 초콜릿 하나씩 주는 것보다 그냥 잘 풀었을 때 초콜릿 하나씩 더 주는 게 전체적으로 성적이 더 나아져요. 그래서 때리는 걸 없앴어요. 전체적인 교육학에서. 그게 교육학의 대세란 말이죠. 메인 컨센서스란 말이죠. 그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도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능력주의 마니아들은 또 근데 그러니까 학생들을 안 갈고 안 때리니까 학생들이 반발을 하고 교권을 무너뜨린다. 체벌을 다시 돌이켜야 된다. 요런 의견들이 그래도 요즘 인터넷에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사실 약간 맞고 자란 사람들의 자신의 그 보상의식에 기인한 거라고 약간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결국엔 정신승리를 하는 거였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나는 맞았어야 됐어. 이렇게. 그리고 사실 그게 맞았다. 원래 인간 본성으로 어린 놈 새끼들 좁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체벌로 그거를 씌우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그래서 교권에 힘 많았을 때 어떤 패단이 있었냐. 학생들 형 말대로 좁히고 돈 뜯어내고 뭔가 인격 모독하고 이런 이슈들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을 키웠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선생님 말 안 듣고 욕하고 뭐 당신 뭐 나 퇴학해야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막 오히려 선생님 갑질을 하고. 근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맹점은 누구한테 권력을 주고 교권에 힘을 주고 아니면은 학생한테 인권을 주고 이게 아니고 전반적인 스트레스 레벨을 낮춰야 되는 게 맹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스트레스 레벨은 선생이 애들 패는 거가 없어서 그런 스트레스는 없어졌지만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는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터지는 거고 그래서 스마트폰하고 그래서 막 그리고 애들을 막 패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을 할 때 조직 범죄를 일으켰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당구죄로 막 선생들이 애들을 때리는 상황에 폭력 서클을 만들어서 막 사람들 납치하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들이 많아요. 근데 경찰의 권력도 엄청나게 셌고 정부의 권력도 엄청나게 셌고 본게 폭력인데 폭력을 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게 언어인데 그게 언어니까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후두였는데 거의. 그리고 경쟁을 하는 게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프레셔를 고스란히 교사들도 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나도 얘를 서울대를 한 명을 꼭 보내야 되고 얘는 성적을 올려야 되고 이러면서 그냥 계속 악순환의 사이클인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이 뭔가 좀 정의인 사회?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는 좀 상황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근데 막 그 저희가 후암동 가서 이제 아주머님 분들이랑 인터뷰한 게 있는데 이제 막 그분님 개근 거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개근 거지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그러니까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개근상 옛날에는 개근이 조금 더 축혀졌던 것 같은데 이제는 주고, 개근하면은 거지라는 거야. 너네 가족, 너네 아빠 200충이라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도 못 가니까 뭐 매일 출근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뭐 당연히 뭐 선생이 학생 때리면 안 되고 이런 뭔가 좀 법항들은 생겼지만 코어적인 문제는 뭐 사실 폭력성이나 뭐 이런 남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뭔가 그런 그러니까 그 이제 포괄적으로 스트레스 레벨 이거는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거는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도. 예전보다 그 스트레스 레벨이 더 높아졌을까 낮아졌을까? 그건 내가 예전에 학교 생활을 다녀본 혹시 몇 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하셨어요? 저는 2008년도? 2008년도? 네. 그래도 그때도 체벌이 엄청 있던 시절인데. 꽤 있었죠. 뭐 그 체벌이 엄청 심하진 않았어요. 뭐 학생 인권조례 막 이런 게 생기는 저는 뭐 자퇴를 했지만 근데 중학교 때는 좀 때리는 선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권이 있었어요. 교권이 있었는데 교권이 있었던 거랑 비례해서 뭐 학생들이 말을 잘 듣는 그거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비행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 권위와 그 권위에 대한 이 반발심은 작용 반작용처럼 같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교육학의 뭔가 트렌드를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떠한 흥미로 그걸 되게 찾아보신 거예요? 뭔가 요즘 교육학의 어떠한 트렌드는 좀 이제 이런 퍼니시먼트보다는 좀 이런 리워딩을 하는 많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는 되게 스키너 때부터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그러다가 그러다가 미국이 망한 거 아니야? 교육 시스템이? 뭔가 그냥 뭐 참여하는 모두한테 상 주고 참여상 다 주고 1등, 2등, 3등 이런 거 없애고 그러느라 뭔가 모두의 또 어떤 컴peten스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미국의 경쟁 체제가
완전히 없어졌냐? 아니잖아요. 공립학교 체계에서 그런 걸 좀 없앤다고 하면은 또 사실 뭐 프랑스도 뭐 대학 평준화됐다고 진짜 평준화된 거 아니듯이 경쟁 사실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좀 줄여도 된다라는 게 이제 요즘의 트렌드인가요? 네. 교권이 옛날처럼 높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사실 중도가 필요한 건데 또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은 사실 보고하기가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도 있긴 한데 또 중용을 또 지켜야죠. 사람들이 아직 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스마트폰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변화하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스마트폰이 2008년에 새로 나온 기술이잖아요. 그 15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대비가 돼 있냐 이거예요. 근데 열병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삶에 대비가 안 됐다니까. 오케이. 그게 무슨 그러니까 그 교육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시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스마트폰과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틱톡을 보면서 뇌가 이 도파민 체계가 약간씩은 비틀려 있는 학생들을 컨트롤해야 돼.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흥미를 끌어야 되고 수업에서. 그렇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이 반항하는 이 충분한 도파민을 못 만들어내는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반발을 어떻게든 이끌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반발이 생긴 학생들은 뭐 할 거야? 선생님한테 지랄을 하는 것 직접적으로 지랄을 하는 것만이 아니더라도 또 여러 가지의 문제에 있는 행동들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변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더 빨라질 텐데 이거 어떡하냐 앞으로. 그렇죠. 인간 여기서 적응을 하는 인간이 있고 적응을 못하는 인간이 있고. 근데 정보 전달 베이스의 교육은 많이 사라질 것 같긴 해요. 이 뉴럴링크 나오고 칩 나오고 아니면은 이런 AI 모델 프로그램들을 내 몸에 이식해가지고 뭔가 안경으로 바로 볼 수 있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지금 배우는 거에 뭐 95%? maybe 100%? 교과 과정에 있는 거는 사실은 필요 없는 거잖아. 언제든지 내가 이거를 일깨워가지고 볼 수 있으면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다가갈 것 같긴 해요. 그 그러니까요. 뉴럴링크라든지 새로운 신기술들. 뉴럴링크 이식하실 건가요?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처음엔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면 생산성 차이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예.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해요. 맞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제 약간 코로나 땡신처럼 이 칩을 넣으면 이제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만약에 폭력성도 억제를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너 이거 이식 안 하면 너는 남한테 가해적으로 폭력을 줄 수 있는 야만인이고 그것만으로 너는 범죄를 저지른 거야. 이런 뭔가 프로파간다 혹은 이미지 메이킹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 땡신을 안 맞은 사람들한테도 그런 느낌이었죠. 너는 이제 잠재적으로 남한테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건데 너가 의도적으로 그거를 프로텍션 안 하긴 한 거니까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거라고. 이 사람이 그걸 안 맞음으로써. 근데 뭔가 이 뉴럴 링크도 그런 뉘앙스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사실 우리가 차별을 할 수 있는 정당해 보이는 명분만 있으면은 가차없이 그냥 차별을 하고 싶어하는 동물들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뭐 뉴럴링크가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배양육 기술 아시잖아요. 배양육 기술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향후 한 10년에서 20년 사이로 배양육이 한 일반 고기보다 2배 정도 비싸지고 비슷한 품질의 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진짜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 대한 악마화가 시작될 거예요. 그치. 넌 살생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배양육을 먹을 수 있는 어떠한 자본적인 걸 갖추고 있지만 그거를 차치하고 너희들은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이 없는 거를 그냥 차치를 하고 차별을 할 거란 말이죠. 약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항상 배양육 오마카세 시대가 온다? 오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Yeah, that's tragic. 근데 배양육 좀 소름 끼치긴 해. 그치. 왜냐면 제가 투자해서 다닐 때 배양육을 이제 혁신화하려는 회사에 또 실제로 투자를 해봤거든. 비욘드 미트 이런 회사? 비욘드 미트, 그러니까 국내 회사였는데 비욘드 미트는 이제 그런 대체육이고 그 배양육은 보통 이제 그 배양육 그 산업에 일하시는 그 대표님들이 다 어디서 왔냐면 그 인체 그런 공학 그런 데서 이렇게 오신 대표님들이 많아. 그러니까 옛날에 막 실제로 막 장기를 막 어떻게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공학을 했던 그런 논리지를 기반으로 배양육이 뭔가 뜨니까 투자를 많이 받으니까
이 필드로 막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기본적인 기초 과학이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그 세포를 그 소고기 세포 같은 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그걸 이제 따로 아이솔레이트를 시킨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거를 이제 무슨 어떤 이런 뭐 그런 실험 테스트 튜브 같은 거에다가 그 소화태청혈 뭐 이런 거 그거를 태반에서 나오는 그거를 갖다가 줄기세포 그거를 막 그 성장 인자로 막 넣는 거야. 거기서 이제 그거를 사용을 해서 이 아이솔레이트한 셀을 계속 키워. 식물처럼 기르는 거네.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오케이. 그거를 키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갖고 막 뭉친 다음에 이게 고기입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과학은 딱 그 수준이 그 정도야. 뭔가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비싸고 그렇게 하면 왜냐면 그 소태아 혈청 그게 가격이 너무 비싸. 왜냐면은 뭐 실제로 그 소태반에서 나오는 엄청 리미티드한 그런 리소스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나도 막 그때 하면서 막 엄청 팠는데 그게 너무 좀 맞나 싶긴 하더라고. 뭔가 직관적으로 좀 싫은. 이게 좀 이게 맞나? 그리고 뭐 대체육도 사실 마찬가지고 좀 되게 그러니까 나는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건강 때문에 그런 거지만 어쨌든 뭔가 그런 비욘드 미트나 이런 대체육 같은 걸 봤을 때도 대체육은 뭐야? 대체육은 이제 이제 그걸 TVP라 그러는데 Texturized Vegetable Protein이거든. 그러니까 Okay, 이거를 so it's just 콩. 그러니까 콩이랑 막 이런 분리대두 단백 같은 것들을 막 모아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고기 맛이랑 고기 향처럼 나게 만드는. 막 이런 불향 같은 걸 막 입혀. 그 다음에 이게 막 고기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막 무슨 이상한 막 카드보드 같은 그런 TVP 것들을 막 이렇게 사가지고 그걸 하는 건데 그게 엄청 가공이고 그 음식 자체가 되게 좋지 않은 음식이라고 나는 판단을 했거든. 이 음식 자체가 그냥 뭐 고기를 안 먹는 거는 오케이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해갖고 뭔가 고기 맛을 구현을 하는 가짜 고기를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그 배양육에 비하면은 귀여운 수준이네. 그 그치. 정도는. 배양육은 근데 내가 그래서 배양육을 하다가 또 막 그때 막 리서치를 막 하다가 뭐를 또 찾았냐면은 그 이제 우리가 포경 수술을 하잖아. 이제 그 포경 수술을 하는 게 나는 어떠한 리서치를 봤냐면 그 포경 수술을 해서 그 뗀 그 피부 조직을 뭔가 병원들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어떤 다른 목적으로 그걸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 할리우드에서 그거를 추출한 거를 피부를 위한 주사로 맞는 걸로 알고 맞아, 있어요. 맞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뭔가 그게 이제 어떠한 성장 인자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표피인가 봐. 그것들이. 그래갖고 이게 뭐지? 싶지 않더라고. 이게 이 트래디션이 왜 있는지도 난 잘 모르겠고. 한국인들 피부 좋은 이유가 그 빼돌려가지고. 네, 그 표피 그 스토리지가 엄청 많을 텐데. 그러니까 요즘은 근데 잘 안 하긴 하겠다. Yeah. 그래서 그거를 어떠한 비타민 주사에 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 배양육이 발달되면은 인공장기가 될 것이고, 그럼 장애인이 없는 사회가 되겠네? 최소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겠죠.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뭐 이게 뭐 특이점 얘기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인간의 많은 병들이 정복이 될 텐데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우리가 약간씩은 시대가 다를 수 있지만 90년대에 정복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던 에이즈, 암 지금 대체적으로 옛날보다 훨씬 더 이펙티브하게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에이즈는 그냥 뭐 돈이 있으면 처방약만 먹을 수 있으면 아예 전염성이 없는 수준까지 내려가고 암도 예전에 비해서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몇십 배가 올라간 암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불치병이 아니라는 그게 되는 건데 많은 것들이 이런 걸로 대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것에 이 계급 차는 굉장히 커지겠죠. 어쩔 수가 없이. 돈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암 걸려도 살고 없는 사람은 암 걸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노화도 역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단계까지 가면? 이게 텔로미어에 이거 연구가 많은데 사실 노화를 완벽하게 그 G 레벨이나 아니면 세포 레벨에서 멈추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역행하는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 인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랍스터 이런 거? 네. 아니면 어떤 해파리 이런 것도 죽음과 동시에 갑자기
보온하면서 영생을 이어가는 그런 생명체가 몇 개 있긴 하더라고요. 아주 수명이 길고 그 이론상 죽을 이유가 없는 그리고 뭐 세포 분열해서 에러가 안 나는 그런 생명체들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인간은 그 생명체를 닮기에는 조금 걔네들보다는 복잡한 감이 있죠. 고래가 아마 안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사이즈의 그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영생이 뭔가 자연에서 그렇게 벗어나는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나는 영생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명체가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게 당신이 저번 주에 먹은 랍스터처럼. 근데 걔도 죽었으니까 영생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뭔가 내 생각에는 그렇게 이론적으로 어떤 게 가능하다면 실화가 되는 것 같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이론들이 막 뭐 영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장기, 인공 장기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다 이론이었을 거 아니야. 뭔가 이게 실제로 우리가 현실화가 안 되는 그런 어떠한 영역들. 근데 그냥 단순 이론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들이 뭐 그게 과학의 발전이든 아니면은 뭐의 발전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그러니까 뭔가 진짜로 그런 self-fulfilling prophecy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실제로 어떠한 현실이 바뀌고 뭐 그런 생각? 갑자기 이 생각이 왜 난지 모르겠는데. 근데 음악도 좀 그런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 그 릭 루빈이 뭔가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이 한다고 하는 뭐 그런 비슷한 말을 한 게 있는데 It's like 그러니까 약간 안테나 같은 거야. 그리고 아카식 레코드 같은. 뭐 그게 뭐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무슨 디스크 같은 게 있고 우리는 그냥 거기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따서 쓴다. 약간 이런 느낌. 나는 디스크라기보다 뭔가 조금 어떠한 프리퀀시나 주파수 같은 게 있는 거야. 네. 그 다음에 그게 그냥 확 떠오르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안테나가 이제 좀 발달된 사람은 그걸 캐치해가지고 다음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아이돌 노래, 뭐 저이즈 클럽 넣어야지. 뉴진스 만들고. 근데 그게 미니지 안 했으면 딴 사람이 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론대로라면은 우리의 진짜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냥 우리는 어떠한 것을 아까 형이 말한 것처럼 어떠한 것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내 거로 내면화 시키는 거 정도. 채널링 정도. 근데 나는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I think it has a point. 뭔가 일리가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어차피 나는 음악을 좋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한단 말이야. 네. 뭐 아침에 한번 작업을 해보자. 밤에 작업을 해보자. 아니면은 좀 내 라이프스타일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하는데 결국에는 랜덤이야. 내 결과는 이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졸라 잘 됐어. 근데 다음날 아침에는 안 돼. 근데 밤에는 하는데 잘 됐어. 뭔가 이런 식으로 이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그냥 더 이거를 많이 하는 횟수를 늘리는 거? 그냥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그거 말고는 없더라고. 트라이를 그냥.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뭔가 독창적인 게 뭔가 사실은 허상인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릭 루빈도 그 트립 하다가 뭔가 막히고 이러다가 결국 그 결론까지 갔겠지. Yeah. 약간 근데 예술적 창작에 관련된 사람들이 오컬트나 이런 거에 더 많이 그 관심을 가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예술이 너무 직관적이지 않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는 분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다 이전을 하게 되는 게 분명히 있다. 뭐 유명한 뭐 연주자들도 다 징크스 하나씩 있고 그런 거잖아요. 예술 혹은 뭐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 국위 종목 운동선수들. 맞아, 운동선수들도 되게 많고. 어쨌든 이게 되게 사실 스트레스풀하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뭔가가 나오지 않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뭐 10시간을 앉아 있어서 10시간 짜리의 곡이 나오면은 그럼 누구나 100시간을 앉아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뭐 보름달이 피는 날에 보름달이 뜨는 날에 뭐 작업을 해야지 잘 된다 이런 징크스를 가지고 사실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기 그 셀프 풀필먼트 프로페시 자기 충족적 예언이잖아요. 마인드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뭔가 맛이 가는 포인트인 것 같아. 그냥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인투이트 해가지고 진짜 이 작업을 집중해야 하고 이런 서적을 읽고 공부를 하고 뭐 일주일 동안 하루에 5시간씩 했는데 개구려. 근데 어쩔 때는 그냥 노래 뭐 신경도 안 쓰다가 술 먹고 돌아와서 한 30분 했는데 2곡이 나와.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근데 그게 내 생업이야. 그게 진짜 재밌는 포인트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도 그렇고 사실 모든 포유류가 그렇잖아요. 도파민이라는 게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은
예측 불가능할 보상이 주어질 때거든요. 잭팟이 주어질 때. 그치. 그러니까 도박에 왜 빠지냐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릴스 그 숏폼도 그렇고. 네. 숏폼도 내리면은 예측 불가능한 게 나오니까 이게 팍 터지는 거고. 작업을 뭐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잭팟이 한번 터지고 나면은 이게 계속 이거에 그 맛이 들어가지고 그러다 칸예웨스트 되는 거야. 진짜. 칸예가 왜?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형 말하신 것처럼 그냥 이거야. 술 먹고 들어왔는데 30분에 2곡 나왔어. 근데 이게 개 좋아. 그리고 이걸 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대. 그리고 와가지고 나한테 이 노래가 내 인생을 도움을 주고 뭐 힘든 시기에 도움을 줬대. 씨발 나 천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에고가 뭔가 이렇게 커진 아티스트들이 많은 것 같다. 형 말이랑 좀 연결되는 포인트인 것 같다. 근데 아까 전에 그 흥미로운 게 우리가 그 닉루빈이 말한 것처럼 뭐 채널링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신호를 받는 터미널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음악만 그런 게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그쵸. 모든 거지 사실. 모든 것이 우리가 그냥 무슨 터미널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통 속에 든 뇌라면 뭐 미친 과학자가 이거는 아주 유명한 그 철학적 사고 실험인데,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머리통이잖아요. 통 속에 든 뇌 맞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긴 하네. 그쵸. 그리고 자극을 준 미친 과학자는 어디 있어? 그러면 그 과학자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뇌면은 뇌가 아닌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내 심장은 뭐야? 뇌가 아닌 나의 부분은 내가 아닌가? 그것까지 다 뇌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내 목을 잘랐을 때 이 위쪽이 나인가 아래쪽이 나인가? 테세우스의 100까지 가는? Yeah.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인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 무엇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약간 그 명상 책을 읽다가 샘 해리스라는 좀 유명한 신경과학자고 명상 그 전문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얘기, 티베트 승려한테 배운 얘기, 민굴 림포체라는 사람한테 배운 얘기 중에 하나인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의식은 거울과도 같다. 그러니까 그 거울에 뭐가 비치면은 그 거울이 그 비친 게 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의식에 저 지구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지구본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의식은 그냥 거기에 있죠. 우리가 의식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식에 뭐 카리나를 생각한다. 우리가 카리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그거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는 건가? 그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말이 좀 복잡한데 생각을 해보면 그거예요. 그냥 거울일 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 거울이 나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게 나인가?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비친 상은 내가 아니잖아요. 확실하잖아. 내가 카리나가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는 그 거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거울로서 거울을 바라볼 수가 있는가? 거울을 바라볼 수가 있는가? 그 거울이 우리의 의식이면은 지금 우리는 의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의식이 존재하는 건 확실해. 생각한다,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얘기했듯이. 그건 확실한데 그 의식이 나인가? 그러면은 의식이 뭔가를 생각하면은 그 둘 중에 어떤 게 나인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 내 뇌에서 어떤 부분도 나를 이게 확실히 나인 어떤 것도 머리에서 잡아낼 수가 없어요. 잡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상하고 높은 단계로 가면 프랙탈을 보는 건가? 그럴 수 있죠. 거울을 비추면 무한대가 보이잖아. 네. 그러니까 뭔가 나의 거울인 아이보드 직면했을 때 그런 뭔가 기하학적인 그런 무한한 패턴들로서 표현이 되는 거일 수도 있겠다. 그 프랙탈이라는 게 뭐 무한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약간 그 눈 이렇게 비비면 나오는 그런 비문증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고 포스핀 이미지 그런 걸 수도 있고, 그 거울이라는 게 일종의 그 판단하지 않는 무한성의 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상에 깊게 빠진 사람들은 또 이런 걸 경험하거든요. 그런 걸 경험한다 그래요. 저도 아직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MDMA나 이런 거를 흡입한 상태, 예를 들어서 나와 타인의 경계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나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 세계와 나를 구분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뭐 크루스 게작트 봐도 이런 얘기 몇 개 있어요. 에고 데스네요. 네. 말 그대로. 에그 얘기. 그러니까 명상에 굉장히 심취를 한 상태는 말하자면은 나와 나의 외부의 것들이 구분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닐지. 그게 하나겠다.
그게 원리스겠네. 에반게리온 봐도 엔드 오브 에바 보면은 에이티 필드가 다 사라지잖아요. 나와 타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가 전부 사라진 상태인 거야. 그 경계가 없으면은 그냥 그 원리스가 되는 거죠. 내가 우주고 우주가 나인 거고. 그리고 이 우주가 나인 듯한 그 합일감을 느끼는 게 그게 또 유포리아가 엄청나다 그래요. 이것도 책이 있는데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는 책. 정신과에서 수련을 하던 의사인데 뇌 중에 한 뇌가 죽었어요. 좌뇌가 죽었나? 그래서 아예 죽었어요. 그냥 기능을 아주 페일류어를 했어. 근데 이 페일류어를 해가지고 자기의 이름도 기억 못하고 전화번호도 기억 못하는 상태가 돼 있는데 무서울 것 같잖아요. 두려울 것 같잖아요. 아주 그 내가 나로서의 나의 자아를 이루는 아주 반이 없어진 거잖아. 근데 이 나와 세상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경계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 기분에서 빠져나가기 싫었대요. 이 원리스를 느낀 거지. 나와 이 세계의 경계가 없어지는 이 원리스. 제가 볼 때 저는 수련이 부족해서 아직 그 완벽한 경계나 이런 것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전 증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실제 체험 증언은 아니에요. 그냥 읽은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다다르고 싶은 것도 이 무화성, 내가 없는 느낌, 나와 다른 사람의 구분이 없는 느낌. 아까 전에 컴패션을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사실 컴패션이란 건 동등성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완전히 똑같아. 그럼 내가 내 팔에 가려운 부분을 긁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사람한테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일을 하면은 내 팔을 긁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완벽하게 구분이 없어진 상태가 된다면. 그래서 이런 막 고승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타성,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준다 그래요. 가르침이나 이런 건 사실 공짜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게 너무 즐겁고 재밌어가지고 이게 주는 행복감이 너무 엄청나가지고 실제 소유나 이런 것들을 할 그 의지가 없어진다. 뭐 저도 소유를 할 수가 없겠네요. 남과 나의 경기가 없으면. 맞죠. 사실 모두가 공동 소유죠. 그러니까. 지금 든 생각은 뭔가 이거는 기부를 하는 사람이나 네. 어떠한 봉사를 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도 내가 들은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이게 너무 이타적으로 가는 게 어쨌든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랑 나 아예 경계가 없었을 때 저 사람을 긁어주면 내가 기분이 좋은 거고 그러면 어느 포인트에서는 되게 나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맞아요. 사실 대부분의 이타적인 핵인들에는 이기적 기반이 있어요. 이타적인 핵인 기분이 좋잖아요.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선물하기로 누구 기프티콘 줘요. 기분 되게 좋잖아요. 뭐 누구 잘 해줬어. 이 사람한테 뭐 음악을 하시니까 이 사람한테 뭐 이 사람이 뭐 좋은 피처링을 부탁했는데 피처링을 해가지고 좋은 곡이 나와서 이 사람은 나가 이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일을 해줬어. 그러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타적인 행위는 사실 이기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효용을 가지는 일이고 그래서 기부에 이렇게 목숨을 걸거나 봉사단체를 만들고 그래서 진짜 아까 형이 말한 것처럼 정말 그 남과 나의 경계가 없어지는 그 초고도의 주파수가 아닌 이상 네.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타적인 게 불가능한 것 같아. 그렇죠. 완벽하게 이타성은 불가능한 결국엔 너 말대로 나는 사람 돕는 걸 너무 좋아해. 나는 좋아하니까 결국 하는 거잖아. 물론 그게 결과적인 아웃풋이 이 사람을 돕는 행위로 나온 것이지. 긍정적인 결국 근본적인 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란 말이야. 뭐 기부 마라톤을 뛴다든지. 그래서 갑자기 제가 지금 그 생각이 든 건 연민이 그 정말 남과 내가 없는 경계로 가면 연민이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었어. 연민은 결국 타자와 나가 있어야만 연민이 가능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완전한 구분이 없다면 연민이 가능한 것인가? 연민을 하지 않아도 뭔가 그렇지. 그냥 저절로 연민이 돼버리는 뭔가 그냥 그런 느낌인 건가? 그냥 What is that? 거기까지 안 가봐서 모르는데 궁금해지긴 하네요. 네. 신기하다. 아 근데 모든 어떠한 토픽을 뭔가 이게 나왔을 때 너무 위키피디아처럼 이 나오시는 이 뭔가 말도 안 되는 그 사전에 난 지금 너무 정보? 경악을 지금 멈추지 못하고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해온 결혼식 문화와 마오쩌둥은 지금 언급을 못하고 있는 벌써 상황? 다 깨뚫고 있으실 것 같은 제가
처음에 명상 얘기를 시켰는데 너무 요새 빠져있는 주제다 보니까 팟캐스트나 이런 것도 많이 듣고 독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전에 김주환 교수님 되게 좋아해서 잘 때 김주환 교수님 들으면서 자거든요. 저도 좋아합니다. 김주환 교수님 유튜브에 있는 영상도 다 보고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그럼 그런 모든 어떠한 정말 다양한 것 그런 해답들을 찾으려고 하시는 노력에 지금 2024년 지금 이 순간에는 그 해답에 가장 가까운 어떠한 답이 명상이다 라고 좀 느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좀 가장 어떠한 진리를 아는 거에 좀 제일 가까운 답이신 것 같나요? 명상이? 진리라는 것이 사실 이건 맨 처음 얘기했던 윗바사나에 대한 얘기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직시 아무런 판단이 없는 직시가 태극. 굉장히 그게 태극이라면 태극이겠죠. 태극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아무런 판단 없는 선의 나침반이라고 숭산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네가 완벽하게 그냥 볼 수 있다면 네가 보는 것이 네가 먹는 것이 듣는 것이 모든 것이 그냥 단지 그 자리에 있는 진리이고 아무것도 의심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Yes, yes. 그게 젠 선이고 Yes, yes, yes. 그래서 제가 진리를 찾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관점을 완벽하게 오픈니스, 개방성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그래서 뭐 개인의 일신의 영달이 또 있지만 개인의 행복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아까 말했듯이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해줬을 때 이 연민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서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드는 또 이 동기부여가 있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이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해서 어느 정도 그들이 조금 고통이 한 1%도 경감되면 100명을 모으면 100%의 고통을 경험시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의 그것을 하는 것이 저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제일 제 기준에서의 선한 행동이 아닐까. 제가 막 100억을 벌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빵을 나눠주고 다니고 이거는 약간 깜냥에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그렇다고 뭐 머리를 지금 구루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김주환 교수님이 그런 것처럼 이론적인 이런 것들을 해서 누구가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조금 다른 멘탈 스테이트에 들어가고 이러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얘기 하는 거 자체가 재밌기도 하고 항상 이 변성 의식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뭐 약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고 싶지도 않고 이게 좀 더 남자다운 거잖아요. 자기가 정신 하나 가지고 MDMA보다 훨씬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개꿀. 무료? 그치. 싱잉볼 한번 칠까요? 싱잉볼하고 싱잉볼이 진짜 좋아. 한번 또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죠. 쓰면 안 되는데. 끝까지 와야 돼. 싱잉볼이 왜 도움이 되냐라고 하면은 아까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시를 하는 것은 좀 올려둘게요. 직시를 하는 것이 곧 빈 공간을 보다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뭔 뜻이냐면은 그냥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데 그냥 그 진공 상태 그냥 그거 자체를 보는 거야. 그냥 아무런 판단 없이 그냥 it's just this right now, right? 격관 명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싱잉볼을 나도 이거 다 저도 근데 조금 나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걸 들으면 마음이 좋아가지고 산 거긴 한데 이게 어떻게 명상에 디렉트리 도움이 되냐를 보고 내가 해보니까 땡 치잖아. 잉 하다가 그럼 나는 그 소리를 듣는단 말이지. 그리고 소리가 점점 이렇게 페이드 아웃 된단 말이야. 그리고 페이드 아웃 되다가
나는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 근데 그러다가 결국 그 소리가 끝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더 이상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사라지잖아. 그럼 딱 그 순간 격관 명상이 자동으로 되는 거야. 격관 명상이 뭐지? 그 진공을 인지를 아, 할 수 있는 그 사실 환상이긴 한데 없는 것을 어떻게 인지를 하죠? 근데 없다는 사실을 그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거죠. 그 말로 표현하기 말로 어려운. 표현할 수 없어. 근데 그냥 그것을 자체로 직시를 하는 것이야. 네. 아. 근데 이제 그걸 하기가 어려우니까 소리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소리에 집중하고 있다가 근데 이게 점점점 페이드아웃 되면 사라지니까 딱 그 사라지는 순간 나는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집중하는 대상이 사라지잖아. 그럼 그 순간 진공을 볼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소리에서 할 수 있고 윗바사나에서는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통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싱잉볼의 소리처럼 집중을 하고 있으면 그 고통을 주는 자극은 사라지고 고통이 있었다가 없어진 그 진공이 남아있는 순간이 와요. 모든 생각에 대해서 이 큐처럼 똑같은 큐를 줄 수 있고 그러면 생각을 기반으로 이 윗바사나를 수련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쉬운 거는 우리가 항상 갖고 다닐 수 있는 게 싱잉볼을 항상 갖고 다닐 수 없으니까 호흡이죠.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리고 그 이제 호흡이 끝나는 그 지점을 보는 거군요. 호흡이 끝나는 지점 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격관처럼 호흡이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그 그러니까. 관, Yes. 그 빈 공간. 그래서 오메가의 원시 철학으로 돌아가자면은 내가 생각하는 동물들은 다 이걸 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그냥 그 진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뭐 내가 동물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사고가 없잖아. 상상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it's just this, right? 그리고 공포가 느끼면은 아 이게 공포구나. 뭔가 생각하는 겨를 없이 그냥 육체적으로 반응해가지고 도망을 치고 배가 고프니까 이건 고기네. 아 근데 이 부위가 맞아. 적응 없이 그냥 고기니까 먹고 이런 오히려 진리에 더 가까운 느낌? 그럼 지금 이 뉴럴링크가 판치는 사회에서 그러한 사이키를 유지하려면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거를 제거하는 뉴럴링크 패치가 있지 않을까? 아, 사이버펑크처럼. 부처가 되는 뉴럴링크인 거야.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의사분처럼 좌측 뇌가 뭐 마비된 의사처럼 그 뉴럴링크를 꽂으면은 상상력이 나한테 사라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격관만 볼 수 있는 스테이트에 가는 거지. shit. 그러면은 뭐냐? 그걸 진리라고 할 수 있나? 가짜 진리가 아닐까? 시다르타도 사실 인생에서 뭐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이 충분한 이런 것들을 다 맛보고 씻고 뜯고 하다가 이런 것들의 공허함을 깨닫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대가리에 꽂아가지고 퀵 즉석 구원 3분 구원 이거 해버리면은 이게 내가 버리고 온 게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스테이트 자체는 진리일 수는 있잖아요. 그 순간 자체는. 왜냐면 나는 실제로 이성적인 사고, 상상력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거세됐으니까. 거기에 자의가 없다면은 그것을 진리라고 할 수 있나? 다시 진리로 돌아올 수 있나? 다시 진리로 돌아올 수 있는지가 사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의적으로 돌아올 수는 없겠죠. 그 칩을 빼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그냥 기절 상태랑 뭐가 다릅니까? 코마와 비슷한 마취 가스를 마신 상태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혹은 상상하지 않고 한다고 할 수 있나? 사고가 없는 상태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여러 가지 스타일을 하다가 추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시도를 하거나 그런 능력이 없이 그냥 줄만 긋는 사람의 추상이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진리인 상태와 진리는 다르다. 그렇죠. 뇌가 진리인 상태를 연출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머리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면은 오르가즘과 비슷하게 뇌의 상태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섹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좀 더 과정이 중요한 뭔가 좀 그런 결과적인 그런 스테이트보다는 그거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가 더 중요한 그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 이거는. It's difficult. 그렇지만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긴 하네요. 뉴럴링크를 통해서 진리에 다다르는
부처가 된 AI 같은 SF 소설 이런 것도 많은데 AI가 선을 깨달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고. AI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그걸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아, 헐처럼. Yeah. 근데 헐은 그냥 보이스 모델인데 네. 나는 일단은 근데 그 정도 레벨의 보이스 모델만 나와도 그거에 빠질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고 근데 그걸 이제 넘어서는 이제 피지컬한 휴머노이드 폼까지 나오겠지. 실제로 나오죠. 만질 수 있고 네. 대화할 수 있는 그거는 진짜 야동이 비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된다면은. Yeah. 근데 저는 인간이 인간에게 가지는 매력 중에 하나가 인간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성을 AI가 모방할 수 있는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인간성에 다다를 수는 진리 상태가 진리가 아닌 것처럼 인간성을 모방한다고 해서 인간성이 될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휴먼이 와가지고 인간이 와가지고 여기서 가짜 사랑을 연기를 했을 때 이게 사랑이 연기라는 걸 이 사페님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할 것 같아. 연기하지 않는 사람이 온다고 하면 이 사람이 덜 매력적이라도 연기하지 않는 사람을 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느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속여가지고 진짜 튜링 테스트 다 통과하고 이 사람 AI인지 아닌지 구분이 못하는 순간이 아닌 이전에는 항상 진짜를 찾을 거라고 봐요. 진짜를 찾는 대상 물론 포기하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포기한 사람 많아요. 아니, 이거 뭐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그냥 애니메이션으로도 넘어가신 분들이 많아. 정말 조약한 건데 사실은 그 휴머노이드에 비하면. VR 지금 VR 이런 거 보잖아요. VR 해보셨어요? 뭐 하프라이프 네. 알릭스 같은 거 해보셨어요? 그 게임은 안 해봤는데. 어쨌든 해봤어요. VR 이런 챗 같은 것만 하더라도 맞아. 약간 자아가 조금 이 선 경계가 모호해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느낀단 말이죠. 이 손의 감각이나 이런 그 피부랑 이런 것들이 대체가 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 VR로 암컷 하러 가시는 남성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게 뭐 본인이 이제 여성이 되는 건가요? 네, 그분들이 오케이. TS? TS가 돼가지고 막 여성의 역할을 하고 그 VR 세계에서 다른 수컷들의 사랑을 받고 이 롤에 적응을 하신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포기 자체야 누구나 할 수 있고 충분히 고립이 되면 사실 포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뭐 세계 멸망하고 남극기지에 혼자 갇혔는데 VR로 화성에 있는 인간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암컷 타락을 하겠죠, 저도. 왜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뭐 수컷이 될 수도 있는 거 뭐 아닌가요? 수컷 타락을 하든 어쨌든 VR 타락을 하겠죠. 네. 혹시 암컷 타락에 욕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오케이. 근데 진짜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타쿠라고 네. 말하는 사람들이 근데 진짜 이 미래의 넥스트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긴 해. 맞아요. VR 챗 이런 것도 뭐 얼마 뭐 10년 뭐 몇 년 정도 됐죠? VR 챗이 상용화된 게? 상용화된 건 뭐 10년 안팎이다. 그러니까 it's been a while. VR 챗 뭔지 알아? 몰라. So VR chat is like 그냥 본인이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서로 VR을 끼고 그냥 네트워크하고 그냥 커뮤니케이트 하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애프터라이프 이런 게임도 있었고 뭐 이런 거 모방한 게임들이 있었는데 VR의 몰입도는 이 피지컬하게 링크가 되니까 엄청나게 달라진단 말이죠. 그 그냥 아바타를 움직이는 것과 아바타에도 몰입해서 사람 죽이잖아. PK하고 리니지 가는 PC방 가가지고. 근데 VR로 가니까 그게 근데 이게 너무 오타쿠 문화라는 사람들의 그게 있고 VR은 또 이 여러 가지 또 제약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아닌데 무언가 게임 체인저가 하나 나온다. 그럼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이 게임 체인저 지금 크래프톤에서 약간 심지 라이크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만약에 VR이 개발이 된다?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이면 진짜 모르는 게 현실 감각이 약간 한 1시간 정도 현실 감각이 없어진 느낌이 들어요. 새로운 현실이겠네요. 그게. 게임 판소 같은 거 보면 다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현실과 여기 링크가 돼가지고 인간의 뇌가 근데 변화를 한다니까요. VR을 하면은 실제로 이 세계에서 뭔가를 만지고 했을 때 실제로 뭔가를 잡는 부분에 뇌가 활성화가 되고 제작사들은 그쪽으로 게임을 프로그래밍을 하고 만들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알릭스가 제가 알릭스 얘기 안 해보셨겠지만 이게 되게 엽기적으로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게 인터랙션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실제로 걸을 수는 없지만은
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만져서 던진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만 구현을 해놔도 이 현실에서 쓰는 뇌를 여기서 쓰게 돼요. 그러면은 이 현실감이 갑자기 그 급상승을 하는데 이거를 인간과 인간끼리 VR로 만나서 인터랙션 할 수 있다? 많이 달라질 거고. 그리고 심지어 그 알릭스라는 그 게임도 결국에는 그냥 이거랑 손의 컨트롤을 준 정말 극초기 모델인데. 그러니까 이 VR 기기 뭔가 이런 기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 뭔가 뉴럴링크처럼 아예 그냥 소화원처럼 어떠한 서버에 그냥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완전하게 가상 몰입할 수 있는 현실이 나올 텐데 full immersion. 나오면도 아니고 나올 텐데 그거야말로 사회적 이슈가 아닌가 갑자기. 매트릭스. 진짜 매트릭스. 그럼 뭔가 지금 우리가 약간 요즘 그 학력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박탈감이라고 해야 되나? 야 서울대 나오면 뭐해? 유튜버 걔가 돈도 뭐 20억 벌었다더라.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100억 벌었다더라. 이런 상황에서 그런 현실이 나오고 내가 그냥 한 달에 $20만 내면 그때는 조금 물가가 오르겠네요. $120만 내면은 빌 게이츠처럼 내가 살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이 현실에서 빌 게이츠의 삶과 구분을 아예 할 수 없게 되면은 그러면 자발적으로 매트릭스가 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되게 현실에서 약간 충분한 자원을 갖지 못하고 현실에 실현력 있으면 진짜 빌 게이츠가 VR 빌 게이츠가 되겠어요? 안 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밑에서부터 이걸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밑에서 있는 사람들의 생산성이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한 위에 사람들은 반발을 할 거예요. VR을 규제해야 된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도 이래야지. 예. 근데 그 단계가 오면 이미 그 밑에 단계의 사람들이 제공할 수 있는 노동력을 이미 AI가 더 훌륭하게 대체를 할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뭐 언젠가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AI가 생각보다 근데 다들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자본주의의 붕괴를 갖고 올 것 같은 느낌? 노동을 제공하고 재화를 받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스템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소셜 오더의 뭔가 붕괴. It's gonna be crazy, bro. 근데 그게 뭐 내가 내 아빠 나이 되기 전에 올 수도 있는? 올 확률이 높은 30년 뒤니까. 그치. 특이점, 기술적 특이점, 싱귤라리티. 그래서 뭔가 오타쿠들을 이렇게 오타쿠로 치부해서 뭔가 그 문화를 어떻게 보면 좀 디스크레딧이나 뭔가 좀 쿨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그 무브먼트 자체가 어느 포인트에서 좀 그러한 억압? 뭔가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려는 억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뭐 미래로 가기 싫은 보수파의 억압. 그치. 이거 뭐 오타쿠들이나 하는 그런 거야. 뭔가 이거 아니야. 좀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뭔가 좀. 그리고 아까 암컷 타락이라고 이 단어를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조금 치욕스럽긴 하지만. 근데 사실 VR 문화에서 VR 자체에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뭐 TS라든지 내 성별을 바꾸고 이런 게. 근데 이게 내가 아까 말한 완전 가상 몰입 현실로 가면은 I think everyone's gonna do that. 그냥 내가 들어가서 어느 날은 내가 여자가 되고 어느 날은 내가 남자가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냥. 왜냐면은 자아라는 나는 원래 남자였다는 개념이 바뀔 거니까. 그래서 뭔가 미래적이다. 근데 이거 아까 전에 제가 한 얘기랑도 이게 되는 게 자아라는 게 사실 우리가 뇌가 하는 생각 습관들의 뭉치지잖아요. 내가 남자다, 나는 남자고 남자다운 행동, 맨리한 마초이스틱한 행동을 할지언정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나한테 프로그래밍이 되었던 생각이 불과하고 이걸 맞지. 만약에 뭐 전기 충격을 개 줘가지고 릴셋을 해. 그리고 누가 뭐 새로 태어난 오리처럼 엄마 따라다니게 만드는 그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나한테 너는 이제부터 뭐 간성이야, 여자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의 행동을 해야 해. 라고 해서 새롭게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그럼 나의 자아라는 게 사실 의미가 있을까? 내가 VR 챗을 시작해가지고 근데 VR 챗에 딱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뇌에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생각을 다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암컷 타락을 시키면은 VR 챗 내에서는 암컷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아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fragile-하다. 네. fragile-해요. 굉장히. 맞아. 그러면 형의 의견에는 아까 좀 진리랑 좀 비슷한 계열인 것 같은데 진짜라는 게 뭔가 존재하나요? 뭔가 진짜 현실? 이런 게?
그런 게 진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구루의 우문현답? 근데 그 뭐 비트겐슈타인이 그랬듯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여야 하듯이 이것의 맥락은 뭐냐?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뭐 러셀의 차추전자 아세요? 태양이랑 지구 사이에 졸래 작아가지고 가장 우리가 좋은 망원으로도 탐지할 수 없는 차추전자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없다고 증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차추전자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을 해야 되냐? 없잖아요, 사실은. 필요 없다, 네. 쓸데없다. 그런 것처럼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라고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수준인데 아까 전에 뭐 게임 얘기를 하고 시뮬레이션 얘기를 했잖아요. 심즈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심즈4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인류가 조금만 더 발전을 하면은 이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그 시뮬레이션 내에서 또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도 있어요. 뭔 말이냐? 우리가 졸라 발전된 심즈를 만들면은 거기 사람들이 막 상호작용하고 알아서 날뛰다가 그 심즈 안에서 게임 중 게임 액자식 구성으로 그런 게임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인류가 발전을 조금 더 한다. 만약에 뭐 거의 500년이 지난다. 시뮬레이션 안에 시뮬레이션 안에 시뮬레이션 안에 시뮬레이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구가 있다면 지금은 시뮬레이션 한 13 정도 되는 아주 열등한 지구의 형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뮬레이션 1은 존나 발전되고 차원도 막 몇십 개고 우리가 여기가 시뮬레이션이 아닐 가능성이 오히려 낮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시뮬레이션 안에 시뮬레이션 이렇게 가면 몇 조개가 있을 수도 있고 지구의 별처럼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럼 그 몇 조개 주변에 우리가 진짜 우주고 여기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는 그거는 그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이것도 재밌는 생각이죠. 재밌는 생각인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7시 반에 뭐 치킨 먹으러 가는 게 사실 더 중요하죠. 나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근데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러니까 나는 뭔가 오히려 이게 시뮬레이션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판데 양자역학 이런 거 보면 또 약간 양자 점프 이런 거 보면 존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게 뭐 근데 퀀텀 점프 이런 게 그냥 우리의 뭐 매트릭을 보고 이런 사회적이네 과학적인 거를 보는 기술이 떨어져서 이렇게 마법적으로 보이는 거인지 아니면 실제로 퀀텀 점프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실존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실존하는 것이면은 사실은 시뮬레이션 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타락? 확정이야. 퀀텀 점프가 리얼이면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로 모든 게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치. Then what the fuck? 왜 나 스트레스 받았지? 이런. 그럼 이러한 굉장히 혼란스러운 다양한 뭐 팩터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막 우리끼리 막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에 대한 밸류는 아예 없는 건가? 아니 재밌잖아요. 재미. 근데 너의 너의 스토리를 알려줘. 시뮬레이션으로 생각함으로써 뭔가 삶에 조금 베네핏이 있었잖아. 그럴 거면은 이게 시뮬레이션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냥 즐기자. 결국에는 좀 그런 포인트로 가는. 결국에 그러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만약에 어차피 게임도 시뮬레이션이니까 게임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게임이라고 치면은 그냥 결국에 이기는 거는 그냥 가장 큰 재미를 추구하는 거가 이제 답으로 조금 추려지는 것 같다라는 나의 생각이긴 했지. 자 봐봐요. 그럼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진짜 인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뭐 달라져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지. 그쵸. 결국에는. 근데 조금 뭐 어느 정도 이런 뭐 정신 승리의 계열사일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인생이라도 사실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나? 맞아. 재밌으면 좋잖아. 맞아. 그리고 달라지는 것도 사실 크게 없는. 뭐 내가 만약에 리니지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리니지를 개빡세게 해서 성주가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저기 버그 배어나 잡으면서 채팅하고 클랜원들이랑 이렇게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재미를 제일 많이 느끼고 간 사람이 짱 아닌가? 뭐 성주가 돼야지만 최고 재미야? 그 사람들 족 같은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제일 재밌으니까 그걸 하겠지. 뭐 그렇지만 스트레스 풀하기도 할 거고 어쨌든 스트레스 풀이 또 최저야만 또 제일
나은 그건 또 아니긴 해요. 스트레스가 또 어느 정도 또 존재를 해야지 얻을 수 있는 또 이 쾌감에 그게 올라가니까 피크가 올라가니까 스트레스가 없으면 피크는 별로 높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김주환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하던데. 그리고 몰입도 네. 어느 정도 내가 완전 쉬우면은 몰입이 안 돼. 아 그렇죠. 어느 정도 내가 어려운데 내가 매니징할 수 있는 딱 그 파인 라인에 있어야 그 결국 궁극의 쾌락으로 몰입이란 궁극의 쾌락으로 가는 거라고 나와 있더라고. 난이도랑 이 과제랑 수준이랑 이렇게 골드락스에. 그러면은 좀 신비주의로 좀 넘어가자면은 김병보님께서 네. 명상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높았던 수준의 쾌락이나 뭔가 신기한 거 본 게 있다면은. 저는 학파가 이상한 걸 보는 학파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일상적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존재는 사실 스트레스한 거거든요. 모든 존재로 사실 이 외부 세계를 느끼고 있으니까 이게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존재가 없는 느낌이 뭔지 알아요? 머리가 없는 느낌, 헤드리스 웨이라고도 해요. 그런 것도 뭐 그런 뭐 수기도 있고 한데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아니 있다는 거 알아. 내가 존재한다는 건 아는데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은 명상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다 보면 이런 그 거기에 다다르는데 그러면은 그 시간 전까지 무서워했던 것들, 두려워했던 것들 우리가 뭐 작게 무서워하는 거는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아주 그 프라이멀한 피어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무슨 뭐 나쁜 사람으로 몰린다든지 이 사회적 평판의 재앙을 겪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도 오케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그 스테이터스가 될 때가 있어요. 명상을 헤드리스이기 때문에. 네, 헤드리스이기 때문에 난 헤드가 없어. 헤드가 없는데 그 사회적 평판이고 뭐건 그러니까. 알바야. 내가 없는데 공격받을 수가 없지. 맞아요. 내가 없는데 공격받을 수 없다. 이게 이런 상태가 명상 수련을 진짜 막 꾸준하게 해온 건 아니지만 한 10년에 걸쳐서 꽤 꾸준한데요. 굉장히 아니요, 오래. 계속 했던 건 아니에요. 계속 했던 건 아닌데 그냥 가끔씩 길게. 하고 가끔씩 하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으면 그 상태 이 멘탈 스테이터스에 꽤나 높은 개연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거를 내가 알게 됨으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가 나중에 몰려와도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된다. 이 쉘터가 되는 거죠. That's good. 네, 그런 경험이 있었고 세이프 스페이스 같은 여자친구보다 나은데? 왜냐면 이걸 내가 의탁하는 게 아니잖아. 의탁하는 뭐 근데 사람이 뭐 사람한테 기대입니까? 자신의 등불로 삼고 나가야지. Shit. 그게 되게 네 뭔가 막 신비주의적 경험, 막 쾌감이라기보다는 조용함인데 조용해서 쾌감이 있는 때도 있죠. 잠들기 바로 직전 상태에서 이 꿈과 엔젤에서 뭔가 이 노딩? 스트레스가 이 잠을 통해서 옅어지는 그 순간의 그 유포리아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난 눈 떠서 잔다와 되게 비슷한 스테이터스라고 생각해. 근데 여기서 저는 또 염세주의적으로 가거든요. 네. 그것은 뭐냐? 결국에는 불교적이든 봤을 때 내가 막 성취를 느꼈어. 네. 근데 결국에는 모든 것이 양날의 검이야. 그럼 그 성취를 느낀 만큼 내가 그거 없어졌을 때 비성취적인 네거티브로 가는 것이고 있죠, 만약에 있죠. 내가 차를 샀어. 1억짜리 차를 샀어. 존나 좋아. 근데 그 다음날에 누가 그 차를 뺏어갔어. 그럼 그 좋은 만큼의 반대로 네거티브를 느낄 것이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에 수렴하는 것이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한다면은 왜 안 죽노? 이렇게 가거든요. 영이 베스트면은 근데 그게 인간의 디폴트 스테이트 이 다 대차의 양변이 맞닿은 상태가 완벽하게 고유한 상태가 제로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게 사실 엄청난 플러스예요. 제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 평안의 상태라는 게 페라리 하나를 살 때랑 그 물론 약간 질에 그게 좀 다르겠지만
순수 행복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페라리 한 대씩 사는 느낌, 심지어 그것도 새로운 느낌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제가 됐다는 건 아니지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수련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 10일의 전전두엽 예, 그 퀴즈 활성화 데이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와우. 만약에 10일로 살 수 있는 사람들, 뭐 8인 사람들은 뭐 직장에 승진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진짜 좋은 일들이 생긴 사람들이 8일까지 오는데 10일로 살면은 솔직히 뭐 진짜 하루하루 페라리 한 대씩 사는 기분으로 살면은 심지어 그 전날에 산 건 까먹어. 예.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그 짱 아니에요? 그 최고의 재미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로면 살 가치가 확실히 있네. 물론 몇 천 시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은 뭐 거의 끝나가니까 그냥 막 던질게요. 오케이. 그러면 모든 교과 과정을 다 폐기시키고 네. 명상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진리. 그게 그 뭐 티벳이나 이런 데에서 실제로 어린 승려들을 키워가지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명상을 하면 생산성이라는 게 남아있을 수가 없어서 그 집단은 존속할 수 없거든요. 컬트들에서 그렇게 하는 컬트들이 많은데 걔네들도 농장 집단 농장을 만들었어요. 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그 이상적인 아이 실험을 했는데 그럼 인류라는 종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겠군. 다 앉아가지고 흐뭇하게 웃으면서 명상만 하면 사실은 종이 지속할 수는 없겠네. 그러면 결국에는 정말 옵티멀하고 효율적으로 행복한 종족은 살아남을 수가 없겠네. 그리고 불행한 종족만 남았겠네. 맞죠? 그리고 그게 우리네. 예. 인간은 어느 정도 불행의 센서들이 있는 인간들만 살아남고 진짜 옵티멀하게 완벽하게 행복의 총량을 늘려와서 평생을 10일로 사는 사람들 봐봐요. 승려들이 번식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도 못 해가지고 탁발해야 되고. 예. 그 심지어 티벳이 이제 또 침공당하고 또 침공까지. 그렇게 그냥 실제로 그런 마이 문화가 부처도 사실 탁발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이런 거는 사실 프리라이더예요. 부처도 프리라이딩을 가르친 거예요. 탁발을 시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기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어. 근데 남의 잉여 이득을 네. 어쨌든 취하는 거니까. 취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캄이라는 명상에 만든 사람 기업 가치 거의 10조가 넘었을걸요? 그러니까 프리라이딩을 잘 하면은 알아서 여러 가지 뭐 자본주의적으로도 괜찮고 사람들의 오버올한 행복도 증가시키고 할 수 있지 않나.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명상 수련만 하게 되지는 않겠죠.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저도 회사 다니잖아요. 바로 머리 깎고 안 들어가잖아요. 뭐 제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행복에 대한 어떤 이 벡터 값, 방향값을 알고 있음에도 실제로 포기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어느 정도의 운동과 같이 수련과 같이 그냥 이거를 토핑으로 치즈 토핑하는 것처럼 명라벨? 네, 명라벨이 필요하다. 뭐 하루 8시간 하루 8시간씩 막 명상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막 구루 이런 비슷한 거 되는 사람들 많은데 뭐 진짜로 해탈을 한다? 저는 모르겠어요. 행복하긴 하겠죠. 100%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확실히 그런 사람들에 대한 뭐 수기나 이런 걸 보면은 인생에 뭔가 그 뭐랄까 그 큰 고락이 없어서 굉장히 안정되고 평안하다 이렇다고는 하더라고요. 이런 걸 오래 실현하면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재미는 어느 정도 포기해야겠죠. 와우, shit, yeah. 오늘 What a 많이 sesh. 오늘 많이 높았던 것 같은데. What a sesh. 와우. 뭐 이거를 전혀 저 생각하지 않았는데 뭔가 그래도 처음 그때 봤을 때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사람이라는 그 냄새는 맡았거든요. 우리가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뭔가 인터넷 널드 뭔가 모든 게 되게 이렇게 집약적으로 어떠한 레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저희가 그 직관으로 사실 초대를 했는데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재밌었어. 훨씬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명상 얘기를 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이렇게 뭐 사실 뭐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든 아니면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든 안 좋아요. 코미디언한테도 얘기해도 안 좋아하고 그냥 근데 이런 스피리추얼리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기쁘네요. 이렇게 길게 저도 얘기해 보는 게 처음이라.
욕심이 생기네요. 뭔가 나 뭔지 모르겠는데 조금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더 뭔가 해부해보고 싶다라는 욕심도 생기고 뭔가 좀 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욕심도 생기고 뭔가 좀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아. 뭔가 저는 근데 영상 오타쿠에 가깝지 수련자에 가깝진 않아요. 네. 소비를 많이 하죠. 정보에 대해서.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병모님 안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뭔가 더 캐내서 사람들한테 나누고 싶은데 내 건 아니지만 그런 욕심, 광부의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shit, yeah, it was very good. 와우. 좋습니다. 그 오버홀한 생산성이 올라간다라고. 그래서 실리콘밸리도 많이 권유하잖아요. 생산성 면으로 봐도 괜찮고. 명상을 하는 사람이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거과 마찬가지의 비슷한 그거를 할 수 있다고. 그냥 답 명상과 운동? 명상과 운동이 사실 운동 하루에 30분 이상의 운동이 그 모든 처방약 프리스크립션 드럭보다 더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고 그런 것처럼 저도 명상은 그런 연구가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두 가지만 잘 할 수 있으면은 현대인의 많은 이 디프레션 이런 것들이 우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병증들이 저도 공황이나 이런 걸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게 뭐 꼭 명상 때문만은 아니지만 운동을 하면은 좀 고쳐지는 게 있는데 운동에 이르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보통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네. 근데 그것들 그 운동을 방해하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무의식들의 그 이 부름을 그래 너는 나의 무의식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직시를 할 수 있으면은 그 무의식이 나를 잡는 영향력, 잡는 힘이 약해지고 따라서 무언가 그 정신적으로 좀 더 나아갈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저는 이 우울하거나 힘든 사람한테 많이 이렇게 권유를 하고 싶은 게 제가 시작한 것도 그걸로 시작을 했고 제가 많이 vulnerable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작한 것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모셨지만 전혀 명상가 명상가 스탠드업 구루? 하여튼 다음에 또 모시고 싶네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으면은 저도 진짜 너무 즐겁고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스탠드업 코미디언 김병모님 모셨고요.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어떻게 되죠? 명상 얘기를 1시간 반 했는데 인스타그램 소셜 미디어 홍보 해야죠. 인스타 아이디는 도파민 5.D예요. 그 오디가 맞나요? 오버도즈. Okay, well, thank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good night. Peace. Peace. SPNS